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 철수는 67이고요. 저희 부부는 경기도의 작은 25평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집에는 저희 외아들 민준이도 함께 살고 있었죠. 민준이는 올해로 35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하루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죠.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취직을 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민준이가 드디어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연봉은 3,200만 원.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어요. 이제 조금씩 독립할 준비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취직했으니 돈 모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생활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서 연금으로 살림을 꾸려갔죠. 철수의 공무원 연금 180만 원과 제 국민연금 40만 원을 합쳐 220만 원. 그게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35년간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댔고 용돈도 저희가 줬죠. 민준이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갈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저는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뻤다고 해야 하나요?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이제 독립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회사 동료인 이지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32. 민준이보다 3살 어렸죠. 저는 지혜를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오빠 잘 챙기겠습니다. 지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이는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5천만 원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맞벌이로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독립하면 저희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지혜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안도감도 들었어요. 35년 동안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혜와 함께였죠. 엄마, 아빠,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세금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1년, 아니 2년 정도만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남편이랑 둘이 편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같이 살겠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1년만 같이 살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대신 빨리 돈 모아서 나가야 한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죠. 민준이와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빨리 나갈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는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줬어요. 이불도 새로 사고 커튼도 바꿨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좋은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곧 나가겠지. 1년만 참으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혼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아들이 35년 동안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기대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달라지겠지. 책임감을 가지겠지.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겁니다. 신혼부부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혜는 짐을 풀자마자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지혜야 나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만 나와서 밥을 먹더군요. 지혜는? 제가 묻자 민준이는 피곤하대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혼부부는 인사도 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아침을 차렸죠.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에 밥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지혜는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제가 묻자 지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린 밥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저는 저녁을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밥상을 가득 차렸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신혼부부는 방으로 들어가며 저희는 먹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0분 후 배달 음식을 시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첫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제가 해놓은 밥이 입에 안 맞니? 뭘 해줄까? 그러자 지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냥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어요. 민준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챙기면서 매일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음식이 입에 안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신혼부부니까 입맛이 까다로울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신혼부부 방에서는 매일 배달음식 용기가 쌓여갔어요. 저는 청소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치킨 상자, 피자, 박스, 중국 음식 용기들이 방 한쪽에 쌓여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치울까? 제가 묻자 지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쌓였고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방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고 화장대에는 화장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쓴 후에 화장실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세면대에는 물이 튀어 있고 거울에는 치약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기 주변도 더러웠죠.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신혼부부는 한 번도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저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겠지. 하지만 지혜는 명절 당일까지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남편 철수가 옆에서 지혜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비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절 아침이 되자 신혼부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친척들 오시니까
같이 음식 먹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처가에 가야 돼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처가? 명절인데 시댁에 조금이라도 있다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 지혜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올해는 친정 갈 차례예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들고 있는 선물 상자를 봤어요. 백화점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더군요. 고급 선물 세트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부모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이 명절 음식 하나 입에 대지 않고 처가로 가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민준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생활비 좀 보탤 수 있니? 요즘 집안 살림이 빠듯해서. 민준이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지금 돈 모으는 중이라 힘들어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혼부부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매일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한 끼에 3만 원, 4만 원씩 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앱을 켰습니다. 저희 생활비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모두 올랐어요. 식재료비도 더 들었죠. 신혼부부가 쓰는 물건들도 제가 사야 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까지. 저는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모은 노후자금 1억 5천만 원을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노후자금이 다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나가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1년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가 집에 들어오더니 여행 가방을 깼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요. 휴가 좀 쓰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내면서 여행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죠.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말했어요. 신혼부부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후 빈 방을 들여다봤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녁 민준이와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더군요. 제주도 날씨 정말 좋았어요 라며 지혜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다녀왔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지혜의 SNS를 봤습니다. 민준이 휴대폰 화면에 떠 있더군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까지.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들을 남겼어요. 부럽다 신혼여행 또 가네 역시 신혼은 달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 모으는 중이라며 생활비도 못 낸다던 아들이 제주도에서 호텔에 묵고 비싼 음식을 먹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나빠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에는 부산으로 갔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MT 간다며 금요일 저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또 신혼부부 둘만의 사진이 올라왔죠.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강릉이었습니다. 날씨 좋을 때 바다 보고 싶어서요라며 또 여행을 갔어요. 저는 매번 그들을 배웅하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녀석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이 방을 청소하다가 쇼핑백을 발견했어요.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의 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더군요. 9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8만 원이면 저희 부부가 2달 식비로 쓰는 돈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돈으로 가방을 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지만 꾹 참았어요. 남의 돈 쓰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새 시계를 차고 나타났어요. 저는 시계 샀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승진 기념으로 하나 샀어요. 그 시계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싸 보였어요. 지혜의 SNS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한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쇼핑 성공 역시 이 브랜드는 못 참지 같은 글귀와 함께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생활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요즘 집안 살림이 너무 빠듯해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연금 나오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금이 나온다고요? 철수의 공무원 연금 180만 원과 제 국민연금 40만 원을 합쳐 22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식비, 생활용품비까지 2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기가 죽었던 거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다고요? 그 연금은 저희 부부가 4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좀 확인해봐요. 철수가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던 노후자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불과 6개월 만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노후자금 다 날리겠어.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었어요. 8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뇨약이 떨어져서 약국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갔거든요. 저는 약을 사는 걸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계속 미뤘어요. 다음 달에 가지 뭐하며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저희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아픈 걸 참았어요. 그동안 신혼부부는 매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1년만 지나면 나갈 거라고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계는 곧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되어가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혜가 소파에 앉아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민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저와 철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이제 슬슬 집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니까 한도가 너무 작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에 그 안도감은 사라졌어요. 아빠, 저희 대출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신용으로는 한도가 작아서 집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민준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보증을 서달라고? 그건 좀.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그동안 돈 많이 모았을 텐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생활비도 안 내고 살았잖니.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명품도 사던데 돈이 어디 갔니?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갔잖아. 명품 가방이며 시계며 얼마나 샀는데.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모을 수 있었을 거 아니니? 그때 지혜가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희도 살아야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여행 한번 못 가요? 옷 한 벌 못 사요? 지혜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투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내야 하는 거 아니니? 1년 넘게 공짜로 살면서 한 푼도 안 냈잖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35년을 먹여 살렸는데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용돈까지 다 됐어.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 때도 한마디 안 했잖아.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누가 냈는데 1년 넘게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생활비 한 푼도 안 받고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시댁에 살아주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에 살아요? 지혜는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살아주는 거라고? 방 더럽게 쓰고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 손 하나 안 대면서 살아주는 거야? 명절에는 친정만 가고 밥상 차려놔도 안 먹고 그게 살아주는 거니?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하시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아들이 저를 나무랐어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심해? 내가 심한 거지. 지금 그게 내가 할 소리니? 민준이는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키운 건 부모 의무잖아요. 제가 낳아달라고 했나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 의무라고요? 35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밤새워 간호하고 아플 때마다 걱정했는데 그게 다 의무였다고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당장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평생 온화하게만 살았던 사람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겠다. 너희 눈치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어. 너희가 돈 모으기를 기다렸다고. 근데 뭐 했어?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민준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죠. 지혜도 일어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에휴, 진작 이러실 거면 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탓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모 의무, 당연한 것, 그 단어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정말 의무로만 아들을 키운 걸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한 거 아닐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약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만 있던 아들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저희 3달 안에 집 구할게요. 그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철수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이면 충분하겠지. 그때까지 확실히 나가야 한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신혼부부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혹시 집을 알아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여전히 늦게 퇴근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집은 알아보고 있니? 민준이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네,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경주 갈까?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날씨도 좋은데 가자.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을 알아본다더니 또 여행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주말에 다녀와서 평일에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신혼부부는 그 주말에 경주로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 그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여행 어땠니? 제가 묻자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불국사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1달 남았지만 민준이가 집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집은 몇 군데나 봤니? 민준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답했어요. 몇 군데 봤는데 다 별로예요. 별로라니? 뭐가 별로였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적당한 게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지. 이제 1달밖에 안 남았잖니. 알고 있어요. 민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정말 3달 안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신혼부부가 또 짐을 싸고 있더군요. 또 어디 가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요. 회 먹으러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은 알아봤어? 알아보고 있어요. 주말에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행을 가? 집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 거 아니니?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2주 있으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마침내 3달째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이 약속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민준이와 지혜가 퇴근했습니다. 저와 철수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민준아, 오늘이 3달째 되는 날이다.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집은 구했니? 민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지혜가 나섰어요. 요즘 전세가 너무 비싸서 못 구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집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3달 동안 뭐 했는데? 여행만 다녔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주도 가고 속초도 가고 그 시간에 집 알아봤어야지. 민준이가 변명했습니다. 알아봤어요. 근데 다 조건이 안 맞아서. 철수가 말을 잘랐어요. 조건이 뭐가 안 맞는데? 말 좀 해봐.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방이 2개는 있어야 하는데 전세가가 너무 높아요. 저희 예산으로는 역세권에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역세권 아닌 데로 가든지 방 하나짜리로 가든지 해야지. 방 하나로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반문했습니다. 나중에 애 낳으면 방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황당했어요. 애는 무슨 애예요? 지금 당장 나가는 게 먼저죠.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월세라도 알아봐. 전세가 안 되면 월세로 시작해야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월세 내면 돈을 언제 모아요? 전세 보증금도 못 모으는데. 아들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여행 다니고 명품 사느라 쓴 돈이면 보증금 모을 수 있었어. 제가 소리쳤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속초까지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 돈 아꼈으면 벌써 나갔을 거 아니야. 민준이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명품 가방에 시계에 옷까지. 그게 다 얼마인데. 100만 원짜리 가방 사지 말고 여행 한 번 덜 가고 그랬으면 진작 집 구했을 거야. 지혜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생인데 그 정도는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 말에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즐기면서 살겠다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야? 부모 노후자금 까먹으면서?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도 화가 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제 1억 원도 안 남았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고 약값도 아끼면서 사는데 신혼부부는 펑펑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3달 약속했잖아. 이제 정말 나가야 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더 준다고 해서 나갈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놨어요. 민준이 부부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녀석들 절대 안 나갈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3달을 줬는데도 집 한 번 제대로 안 알아봤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러다가 우리 노후자금 다 날릴 것 같아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자. 그래서 아예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아요? 우리가 40년 산 집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저 녀석들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추억이 많았어요. 민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고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고 화만 쌓이는 곳이 돼버렸죠. 알겠어요. 팝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내일 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자. 저희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혼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네, 매매 맡기고 싶어서요. 빨리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오후에 집을 보러 왔어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괜찮습니다. 4억 2천만 원 정도면 금방 나갈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되겠네요. 빨리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낙 물건이 좋아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4억 2천만 원에 현금으로 바로 치르겠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계약 진행해 주세요.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갔어요. 구매자는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잘 살게요. 그들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씁쓸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지혜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어요. 철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앉아봐.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우리 이 집 팔았어. 일주일 후에 새 주인한테 넘겨야 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시죠? 진짜 파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야. 계약금도 받았어. 이제 너희도 나가서 살아야지.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농담 아니죠? 우리 집을 어떻게 팔아요? 여기서 40년 살았잖아요.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팔았어. 너희랑 같이 사느니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는 게 낫겠더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갈 데가 어딨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시간 줬잖니. 그동안 여행 다니고 명품 쌀 돈으로 월세 구할 수 있었어.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파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안에 너희도 집 구해서 나가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집을 구해요? 남편 철수가 말했어요. 3달 동안 시간 있었잖아. 그때 구했어야지. 이제 와서 우는 건 내 잘못이야. 민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 판 거 취소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계약금도 받았고 다 끝났어. 너희는 이제 독립해야 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주말에도 아침부터 나가서 집을 봤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증금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제발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도 이제 우리 살 길 찾아야 해.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와 지혜는 결국 초라한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지혜가 울먹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짐을 싸며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팔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가 중얼거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부모는 무조건 도와줄 거라고 믿었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너희 눈치 보면서 늙을 수는 없어. 민준이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부부가 나간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방을 들여다봤어요. 깨끗하게 치워진 방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방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잘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철수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넘긴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정선의 집을 알아봤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었던 단독주택이었어요.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얼마 만에 마음 편히 숨 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공기 좋네요. 제가 말하자 철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여기서 살면 좋겠다. 3시간을 달려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읍내였어요. 번화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죠? 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넓었어요. 와, 마당이 정말 넓네요. 제가 감탄하자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텃밭 가꾸기 좋죠. 전 주인이 채소도 많이 키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3개였고 부엌도 넓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보일러도 새 거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집을 둘러보며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철수가 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깎아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정선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경기도 집에 있던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했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방마다 커튼을 달고 가구를 배치하고 부엌을 정돈했어요. 철수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여기 텃밭 만들면 좋겠어. 남편이 삽을 들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상추랑 고추 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철수는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읍내 정자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살기 좋죠? 동네 분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철수는 네, 정말 좋습니다라며 웃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온 후 처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집 찾아뵙고 싶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이사 왔어. 정선에서 살고 있어.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선이요?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더라.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단독주택 샀어. 마당도 있고 좋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민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제가 대답했어요. 민준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민준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2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철수가 웃었어요. 그러게, 직접 키우니까 다르지. 저는 4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집값으로 쓰고 2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제 연금에 저축 이자까지 더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행? 어디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주요.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다시 가보고 싶어요. 다음 주 저희는 경주로 떠났습니다. 40년 만의 여행이었어요. 불국사에 가고 첨성대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여행하니까 정말 좋네요. 제가 말하자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살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여행도 다녀왔어.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잘 지내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가끔 민준이와 통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아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 하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저는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철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라고 했어? 남편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 와서 정말 잘 살고 있어. 저는 고추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고추를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배추랑 무도 심어볼까요? 김장도 우리가 직접 담가 먹고. 제가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좋지. 뭐든 해보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약 먹을 돈 걱정도 하지 않아요. 병원도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치료도 받고 동네 분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마당의 텃밭을 보며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합니다.